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에서 로봇 자율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이환희 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서비스 로봇을 위한 빠르고 가벼운 경로계획 기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 세션을 통해서 서비스 로봇을 위한 경로계획 기술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시행착오와 극복하고자 했던 이슈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는 환경에서의 적합한 경로 계획 기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세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일상 속에 나타난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서비스 로봇의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 경로 계획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비스 로봇의 운영에 있어서 경로 계획 기술의 중요한 몇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개선해 왔는지에 대한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적용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일상 속에 나타난 서비스 로봇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봇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옵티머스 프라임이나 범블비 같은 변신 로봇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나 볼 법한 산업용 로봇이 떠오르시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로봇 하면 이렇게 생산 라인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기 어려운 형태의 산업용 로봇들을 많이들 떠올리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로봇들이 이미 낯설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로봇의 형태가 많이 친숙해졌죠? 이러한 형태의 로봇들은 대부분 큰 범위에서 서비스 로봇이라고 말합니다. 요새는 자동차 지점에 가면 고객 응대 로봇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하며 안내를 해줍니다. 호텔이나 식당에 가면 로봇이 짐을 옮겨주거나 객실이나 테이블로 음식 서빙도 해줍니다. 공장에서는 사람이 없는 시간에는 로봇이 스스로 공장의 안전 감시를 위해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정말 다양한 서비스 로봇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서비스 로봇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로봇은 저희 로보티스 랩이 올해 초에 런칭한 달이라는 고객 응대 서비스 로봇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대자동차 송파대로 지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다리의 일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리가 고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고객이 터치나 음성으로 차량 설명을 요청하면 로봇이 차량 쪽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중간에 이렇게 장애물이 나타나면 안전하게 피해서 갑니다. 네, 목적지에 도착해서 고객과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물이 나타나면 안전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이 차량과 함께 사진 촬영을 요청했네요. 사진 촬영이 끝나면 동의를 구한 후 고객에게 메시지로 보내줍니다. 이번에는 대형 미디어월과 연동하여 시설 안내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시설 안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이 함께 셀카 요청을 했나봐요. 다리가 예쁜 포즈를 취해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서비스 로봇은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고객을 맞이하고 장애물도 피해야 되고 시설 안내도 해야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키즈 컨텐츠도 틀어줘야 합니다. 또한 고객 얼굴을 인식해서 눈도 마주쳐야 하고 팔도 움직여야 하고 셀카도 찍어야 하고 사진도 찍어줘야 하고 예쁜 포즈도 취해야 하고 고객 환송도 해야 합니다. 아, 요새는 마스크를 안 쓰면 마스크를 잘 써야 된다고 야무지게 말도 해줍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우리 로봇은 에너지 소비도 참 많겠죠. 이렇게 야무지게 일하는 우리의 로봇이 계속 운영해주면 좋겠지만 로봇에는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로봇의 배터리 용량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운영 시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로보틱스 랩에서도 자동 충전 기술을 적용하여 배터리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로봇이 스스로 충전소에 찾아가 충전을 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스스로 나와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 충전 기술 덕분에 잠재적으로는 무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로봇의 배터리 용량 제한으로 인하여 실질적 운영 시간에는 여전히 제한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로봇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항상 충전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겠죠. 따라서 충전 빈도를 낮추고 실질적인 운영 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우리 로봇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로봇에는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로봇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로봇 기술들을 전력 소모가 큰 고성능 PC가 아닌 저전력, 저성능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구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로봇 기술을 저전력, 저성능 인베디드 보드 환경에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경량화 및 최적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다양한 로봇 기술 중에서도 로봇의 자율적이며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요소 기술인 경로계획 기술에 대한 경량화 및 최적화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개발한 경로계획 기술의 피저빌리티를 저전력 인베디드 환경에서 검증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요. 논문에서는 주로 피저빌리티 검증을 위하여 컴퓨테이션 타임, 패스 랭스, 러버스트니스, 롱텀 오퍼레이션과 같은 실험 결과 위주로 이야기하였다면 오늘은 결과보다는 그 안에 담겨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 경로계획 기술을 연구 개발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시행착오와 실제 로봇을 운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기술의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로봇에서 경로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패스 플래닝 또는 모션 플래닝이라고 부르는 경로계획이란 대상을 시작점에서 목적점까지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유효한 구성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로계획 기술은 일반적으로 전역 경로계획과 지역 경로계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역 경로계획은 현재 위치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계획하는 것으로 운전 상황의 경우 내비게이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경로 계획은 전역 경로와 주변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한 경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운전 상황의 경우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길을 주변을 인지하며 어떻게 안전하게 따라갈지 생각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로봇에서는 경로 계획이 어떠한 일을 수행할까요? 왼쪽 사진은 저희가 2019년 상반기에 POC를 진행한 호텔 배송 로봇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남녀노소, 외국인을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우리의 로봇은 안전하게 피해가야겠죠. 가운데 사진은 현대자동차 송파대로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고객 응대 서비스 로봇입니다. 현장에 나가면 저렇게 막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가의 자동차도 있으니 더욱더 안전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저희가 얼마 전 POC를 진행한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새벽에 공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다니는 로봇입니다. 이 역시 빠르고 안전하게 움직여야겠네요. 이처럼 서비스 로봇의 빠르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빠르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경로 계획 기술은 필수입니다. 서비스 로봇의 경로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는 로봇의 실제 운영을 위한 경로 계획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로봇 자율 이동을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그동안 고민했던 점들과 발전 과정을 잘 전달드릴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실험하면서 남겼던 사진이나 영상들을 하나하나 다 열어보며 유의미한 것들을 좀 추려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로봇 자율이동 기술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벽에도 많이 부딪히고 쉬운 장애물조차 자연스럽게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리와 같은 전방향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면서 더욱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사실 방금 영상을 통하여 로봇 자율이동의 전체적인 발전 과정은 볼 수 있었지만 오로지 경로계획 기술만의 발전 과정을 눈으로 쉽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로봇 자율이동은 위치 추정부터 시작해서 장애물 감지, 경로계획, 경로 추종 같은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으로 보여지는 로봇의 움직임은 종단의 경로 추종 내지는 모션 컨트롤러와 같은 제어 모듈의 결과로 인한 움직임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경로 계획은 로봇 자율 이동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가장 상위단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따라서 경로 계획 기술만의 세부적인 개발 과정을 공유드리기 위해서 이어지는 장표들에서는 실제 로봇 실험 영상보다는 개념에 대한 그림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각화된 자료들을 다루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로봇 자율이동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정말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왼쪽 상단부터 볼까요? 저 때는 어떤 이유인지 목적지를 줘도 가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네요. 저 때는 왜 벽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개발 초창기에는 정말 자주 부딪혀서 로봇을 설계하신 분께서 아주 두툼한 범퍼를 만들어 주셨었죠. 저 문은 왜 저렇게 테이핑 되어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저 문만 지나갈 때면 문에 그렇게 부딪히곤 했었습니다. 지도를 이렇게도 깎아보고 저렇게도 깎아보며 애꿎은 지도 탓만 했던 기억도 있네요. 이 사진은 저희도 저희 기술을 믿지 못해서 비상정지 버튼이 달린 목줄을 달고 다녔던 사진이네요. 물론 지금은 목줄은 흔적도 찾아볼 수도 없이 수개월째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요. 마지막 사진은 발을 밟고 있는 사진이네요. 어찌나 그렇게 발을 잘 밟던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사진으로 다 담지는 못하였지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실제로 로봇을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느껴왔습니다. 바로 연산량, 응답시간,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그럼 이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들을 해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산량을 절감하고 응답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경로계획 기술은 널리 쓰이는 알고리즘인 Rapidly Exploring Random Tree, 즉 RRT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RRT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RRT는 로봇의 현재 위치를 루트 노드로 하는 트리를 초기화한 후 지도의 프리스페이스 내에서 랜덤 노드를 샘플링을 진행하고 샘플링된 노드를 기생성된 트리로 연결할 때 있어서 장애물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며 트리 구조를 지도 전역에 걸쳐서 재빠르게 팽창시키고 트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해당 트리 내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RRT는 샘플링 기반의 경로계획 기술의 대표적인 기술이고 1998년에 최초의 RRT가 개발된 이래로 정말 많은 파생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RRT 기반 연구에 챌린징한 토픽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애물에 대한 회피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을 보면 기생성된 트리의 연결 구조를 잘 바꿔서 트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회피 경로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고작 장애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지도 전역에 애써서 만들어 놓은 트리 구조를 없애고 싶지 않은 거죠. 저희도 처음에는 이와 같이 접근하였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장애물이 나타난 영역의 노드들은 블락시키고 해당 노드들에 연결되어 있던 자식 노드들은 주변의 적당한 노드로 리와이어링을 시켜주었죠. 저희도 처음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트리를 삭제하지 않으면서 나쁘지 않은 회피 경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지도가 커지거나 장애물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도가 커지면 그만큼 관리, 내지는 최적화를 수행해줘야 하는 트리의 규모가 상당해지고 장애물이 한두 개가 아닌 수십 개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리와이어링을 해줘야 하는 대상이 많아지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연산량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응답시간도 느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물이 많아지면 리와이어링 할 수 있는 노드가 마땅치 않은 경우도 빈번하여 회피 경로를 만드는 데 실패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트리 재활용이라는 챌린징한 토픽을 과감히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컨셉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트리 재생성입니다. 해결하고 싶은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차적으로 지도의 크기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고 싶었고 2차적으로는 회피 경로를 생성할 때 리와이어링 실패율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RRT 알고리즘의 장점이 이름처럼 재빠르게 익스플로링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도가 크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지도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항상 관리하고 있어야 할까요? 비교적 로컬한 영역에 대해서만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기생성된 트리를 재활용하여 리와이어링을 어떻게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까요? 이러한 고민의 결과 기생성된 트리를 과감히 지우고 새로운 트리를 빠르게 만들어버리자 라고 결심하였습니다. 결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래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기존 경로가 장애물로부터 차단되었을 시 지도 전역이 아닌 로컬 영역에 대한 트리를 빠르게 재생성해서 새로운 회피 경로를 즉각적으로 생성하면서 주행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감한 선택을 함으로써 4가지 정도의 개선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로컬 트리만 생성하기 때문에 트리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의 크기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유사한 규모의 트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트리 관리에 수반되는 리와이어링에 대한 연산량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로컬 트리만 생성하면 되었기 때문에 초기 경로 생성에 대한 응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단순히 트리를 빠르게 다시 만들기 때문에 회피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서 트리를 재활용하여 리와이어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환경 정보를 반영한 새로운 트리를 만들기 때문에 회피 경로 생성에 대한 보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한 가지 단점이 존재하였는데요. 별도의 글로벌 패스 플래너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패스 플래너는 비교적 단순하기도 하고 이미 보유 중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단점보다 취할 수 있는 장점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앞서 트리 재생성 개념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트리 재활용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왼쪽 그림처럼 지도 전역에 대한 트리가 아닌 로컬 영역에 대한 트리만 만들면 되었기 때문에 응답 시간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을 하다 보니 로컬 영역 내에서도 굳이 모든 영역에 대한 트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봇 위치와 목적지 위치를 기반으로 더 집중된 샘플링 영역을 추출하여 해당 영역에 대해서만 트리를 생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그림처럼 더욱 적은 규모의 트리만으로도 경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축소된 트리 규모로 인하여 트리 관리에 수반되는 리와이어링에 대한 연산량을 절감할 수 있었고 초기 경로 생성에 대한 응답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 영역에 장애물이 가득 있다고 하면 보다 넓은 영역 트리를 생성해서 크게 돌아가는 경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왼쪽과 같은 로컬 전 영역이나 또 다른 방식의 샘플링 영역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는 트리의 개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트리가 굳이 하나여야 할까요? 2개를 만들면 어떨까요? 더 많으면 어떨까요? 일단 해보자고 생각하고 기대에 부풀어 직접 구현해 보았는데 기대한 만큼의 괄목할 만한 성능 향상은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한 개의 트리를 사용할 때보다 여러 개의 트리를 사용할 때 적은 반복 횟수의 초기 경로를 생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응답 시간은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리를 팽창하고 경로를 최적화하는 데 수반되는 리와이어링 대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동시에 더 많은 연산을 수행해야 해서 연산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중 트리를 통한 초기 경로 생성에 대한 응답 시간 단축이라는 장점을 꼭 취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의 결과 단계의 이원화라는 아이디어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RT 기반의 파생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RRT를 베이직 RRT로도 많이 부르는데요.
바로 다음 개선 버전인 RRT 스타가 발표되면서 도입된 리와이어링이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RRT 파생 연구들은 RRT 베어리언트가 아닌 RRT 스타 베어리언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의 장점은 애심터티컬리 옵티멀하기 때문에 솔루션이 존재한다면 종국에는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왼쪽 그림과 같이 리와이어링이라는 최적화 단계가 일련의 루틴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화 정도가 루틴의 반복 횟수에 의존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충분한 반복 횟수가 보장된다면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낼 테지만 실제 로봇 내비게이션 환경에서는 연산량이나 시간 할당 등의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구장창 기다려줄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로봇을 운영해보면 잠시만 로봇이 머뭇거리는 모습만 보여도 다소 멍청해 보이거나 답답해 보입니다. 우리들은 로봇의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고민 끝에 기존의 파생 연구들이 수년에서 수십 년간 고수해온 리와이어링을 과감히 없애게 되었습니다. 그럼 최적화를 안 하냐고 물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아닙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페이지로 나누어서 페이즈 1에서는 대략적인 초기 경로를 찾고 최적화는 페이즈 2에서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또 한 번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상당한 성능 향상을 이끌어냅니다. 오늘은 수치적인 성능보다는 개선점이나 방법론적인 내용 전달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변화로 아래 그림처럼 초기 경로를 상당히 러프하게 만들어도 최단거리 형태의 최적의 경로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선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굉장히 적은 반복 횟수 이내에 대략적인 초기 경로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최적화 과정이 샘플링 루틴과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화 정도가 샘플링 루틴의 반복 횟수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연산량을 절감하고 응답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고민들의 연속과 때로는 과감한 결정 끝에 경로 계획의 연산량과 응답 속도 측면에서는 충분히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연산량을 충분히 절감하고 속도를 충분히 끌어올리게 되니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산량이 절감되고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일정 영역을 로컬하게 보고 로컬 트리만 생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로컬 영역의 크기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실내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벌 패스 플래너 없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싶었습니다. 안정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안정성은 로봇의 경로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자연스러운 주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왼쪽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 때의 로봇은 대체 왜 잘 가던 길을 버리고 반대편 길로 다시 선택해서 간 것일까요? 저 상황은 아마도 장애물이 나타나면서 경로 재탐색을 수행했는데 새로운 경로의 길이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짧다고 판단된 경우일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최단거리가 정답은 아닌 것이죠. 아주 먼 거리의 목적지에 대한 경로를 선택할 때는 최단거리 경로가 훨씬 좋겠지만 주행을 하던 중에 재탐색을 할 때는 어쩌면 다른 정답을 찾아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를 여러 개 만들고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다중 경로 계획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비교적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 그림처럼 로봇의 여러 방향에 대하여 충돌이 없는 프론티어들을 보유하고 해당 프론티어를 첫 번째 경유점으로 하여 해당 경유점에서 각각 최단거리 경로를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그림처럼 당장 근방에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시뮬레이션 결과 화면입니다. 빨간색이 로봇, 파란색이 목적지, 회색 원통이 장애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프론티어들도 보이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다중경로 계획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중에서 적절한 것을 잘 선택해서 주행을 이어나가면 되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경로 계획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왼쪽 동영상을 보시면 로봇이 너무 벽에 붙어서 주행을 하거나 장애물을 피해가긴 하는데 너무 붙어서 피해가기 때문에 다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RRT 알고리즘의 특성상 최단거리 형태의 경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봇의 크기에 톨러런스를 더 주는 방식으로 C스페이스를 보다 잘 만들면 비교적 안전한 경로가 나올 테지만 늘어난 톨러런스만큼 샘플링 영역은 줄어들기 때문에 경로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 가능한 샘플링 영역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로 필요한 만큼의 톨러런스만 부여하여 최적 경로는 장애물에 근접하게 만들고 그 다음의 페이지에서 지도와 센서 정보를 활용하여 최단거리 경로의 장애물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줍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 결과 화면입니다. 이처럼 최단거리 경로는 벽이나 장애물에 밀접하여 생성되지만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경로가 최종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경로의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앞서 말씀드린 개선점들이 모두 반영된 경로계획 기술의 최종 결과 화면입니다. 로봇보다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욱 직관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이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몇 가지 시뮬레이션 스틸샷입니다. 다중경로 계획을 통하여 최단거리 형태의 다중경로를 계획할 수 있었고 이에 마지막으로 안전거리 확보까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는 파란색과 같은 안전한 다중경로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동영상은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에서는 조금 답답하거나 잘 가던 경로를 버리고 굳이 다른 경로로 돌아가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최종 영상에서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개선되어 장애물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하여 로봇이 자연스러운 주행을 이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경로 계획 기술의 몇 가지 적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고객 응대 서비스 로봇 다리의 1차 버전, 가운데는 다리의 2차 버전으로 현대자동차 송파대로 지점에서 운영 중인 모습이고 오른쪽은 기아 광명 공장에서 POC를 진행한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입니다. 이와 더불어 아래 그림과 영상은 임베디드 보드 환경에서 다른 알고리즘들과 연동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검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고민의 연속의 결과물인 저희의 경로 계획 기술은 모듈의 범용성 측면도 고려하여 개발하였기 때문에 저희 로보틱스랩에서 개발하고 있는 대부분의 로봇에 적용되어 고객들에게 빠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를 빠르게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일상에 다가온 서비스 로봇과 만나보았고 이어서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과 임베디드 환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로계획의 개념과 서비스 로봇에서 경로계획의 중요성, 몇 가지 중요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요구사항으로 말씀드린 연산량, 응답 시간,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과 개선해온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공유드렸던 소소한 내용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